권력이 특권층의 목인 부리가 난무하는 학교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다. 그러나 학교의 불가촉천민 깡패가 흑인 형제자매 2명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면서 눈에 띄게 되자 규칙이 바뀐다. 형은 단지 주먹으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평정심, 그리고 자신을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반격합니다. 그는 시스템 자체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많은 사람들처럼 침묵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드와 원호는 오랜 습관과 심지어 오래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정동진에서 평생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의 머리 위로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하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자기야. 그게 더 쉬워. 그의 할아버지인 제오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밀어내기 전까지만 밀어낼 수 있다. 는 그의 목소리는 링에서 보낸 삶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오는 한때 강력한 복서였으며 링 안팎에서 수십 년간의 싸움으로 인해 손가락 관절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원호에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발놀림, 머리 움직임, 인내심의 중요성 등을 훈련시켰습니다. 천둥 같은 주먹, 강철 같은 마음이라고 그는 스파링 세션이 끝날 때마다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원호는 자신이 배운 것을 결코 쓸 생각이 없었다. 싸움은 수학이나 독서처럼 뒷주머니에 꼭 넣어두는 기술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은 이미 자신이 그렇다고 결심했다. 정동진 고등학교에는 흑인 아이들이 많지 않았고 사회적 지뢰밭을 정확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원호는 규칙에 따라 행동했고 결코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았고 대화를 짧게 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위에는 혁재가 있었다. 혁재는 동네 경찰 영빈의 아들, 언터처블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방패처럼 지니고 다녔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는 단지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한 자와 외부인, 반격하지 않는 자를 골라내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루해졌을 때 그는 이 마을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인 피, 창우, 효석, 건우는 그의 농담을 비웃고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그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잔인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원호는 지뢰처럼 조심스럽게, 계산적으로 혁재 주변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 나경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12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무언의 생존 법칙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혁재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장난을 쳤을 때 원호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은 작았습니다. 복도에서 잔인한 말이 몇 마디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밀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나경에게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반응을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하지만 혁재는 멈추지 않았다. 말로 시작해서 복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고 점심을 훔치고
속삭이는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나겸은 장난을 치려고 했지만 원호는 어깨의 긴장감, 집으로 가는 길에 더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 모습, 복도에서 혁재를 보고 움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원호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주유소 근처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모퉁이를 돌았고, 그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나겸은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창백하면서도 반항적인 얼굴로 서 있었다. 혁재는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배낭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주위에 서서 느슨한 원을 그리며 지켜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자, 나경아, 혁재는 조롱하듯 고개를 기울이며 느릿느릿 말했다. 그냥 말해봐. 이렇게 변덕스러워서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내가 돌려줄지도 몰라. 나겸은 턱을 괴었다. 지옥에나 가라, 혁재.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답이 틀렸어요. 그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세게 밀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넘어뜨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원호는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몇 초 만에 골목을 건너 나경에게 다시 다가가기 전에 혁재의 손목을 잡았다. 웃음이 멈췄다. 공기가 바뀌었다. 원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혁재의 눈에는 즐거움이 반짝였다. 아, 보세요. 그가 말했다. 큰 형님이 영웅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놔줘. 원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분했지만 혁재의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은 더욱 단단해졌다. 혁재는 코웃음을 치며 팔을 뒤로 잡아당겼다. 진정해, 친구. 우리는 단지 재미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 원호의 시선이 나경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숨을 빠르게 쉬었지만 턱을 치켜들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혁재에게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싸움, 즉 싸움을 주는 것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주먹의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혁재는 낄낄 웃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원호의 공간을 침범했다. 아니면 뭐? 날 때릴 거지, 원호? 원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혁재가 웃었다. 어서 해보세요. 이유를 대주세요. 원호는 가슴에 열기가 오르고 근육이 휘감기는 것을 느꼈다. 혁재의 얼굴에서 그 웃음을 닦아내기 위해 그의 몸 전체가 휘두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혁재를 때리면 그냥 안 되는데. 불량배 한 명과 싸우는 것은 그를 보호하는 전체 시스템과 싸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나경의 손을 잡고 그녀를 거리로 끌어당겼다. 뒤에서 혁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의기양양하고 승리의 소리였다. 혁재는 그렇게 생각했다. 고 비웃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혁재가 실수를 했어요. 그는 원호가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호가 언제나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혁재가 그 일을 무사히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원호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석탄처럼 타올랐고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재호는 눈치챘다. 그는 항상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원호는 음식을 쿡쿡 찌르고 있었고 나겸은 그 옆에서 유난히 조용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직 일하고 있었고 집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재호는 목을 가다듬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거지?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낮았습니다.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원호는 망설였다. 굳이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경이 먼저 말했다. 혁재였어. 그녀는 다시 포크로 으깬 감자를 찔러 중얼거렸다. 재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어두운 것, 뭔가 아는 것이 바뀌었다. 그는 원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합니까? 원호는 포크를 꽉 쥐었다. 아니요. 재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안녕. 그게 다야. 강의도 없고 실망한 한숨도 없습니다. 그 소리, 깊고 사려 깊은. 하지만 원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저는 차고로 갈 거예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호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차고는 몇 년 전에 임시체육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샌드백, 스피드백, 웨이트, 수십 년 동안 훈련했던 오래된 나무 바닥이 있었습니다. 원호는 후드티를 어깨를 으쓱했다. 정신이 들기도 전에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계속해서 무거운 가방을 쳤고 그의 관절은 낡은 가죽에 닿아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세게, 더 빠르게 쳤고 그의 숨결은 날카롭게 터져나왔고 매 타격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의 무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혁재의 얼굴을 상상했고 입가에 묻은 웃음을 닦아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손 하나가 가방을 붙잡고 흔들리는 것을 멈췄다. 원호는 얼어붙었고 가슴이 움츠러들고 얼굴에 땀이 흘렀다. 재호는 팔짱을 끼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차분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싸우고 있다. 고 그는 말했다. 원호는 바닥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재호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맞아 보겠습니다.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원호는 주먹을 꽉 쥐고 어깨를 긴장시켰다. 그는 내가 스윙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때렸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원호는 방심한 듯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재호는 가방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넌 똑똑했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 그렇지? 원호는 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재호는 수염 위로 손을 뻗으며 생각했다. 당신은 그들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공정하고 이성을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깎아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혁재 같은 깡패들은 시키기 전까지는 안 멈춰요. 그리고 반격하면 그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원호는 세게 침을 삼켰다.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 쿵쾅대고 있었다. 재호는 샌드백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세요. 하지만 때가 오면 펀치만 던지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원호의 예상보다 시간이 빨리 다가왔다. 이틀 뒤, 학교가 끝난 뒤였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태양은 하늘에 낮게 떠 있었고, 포장도로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막 농구 연습을 마친 원호는 근육이 아프고 정신은 여전히 피로와 좌절 사이에 맴돌고 있었다. 어쩌면 혁재가 잠시 물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마지막 만남 후에 그는 고통을 줄 다른 불쌍한 아이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틀렸다. 원호는 나경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다. 비명은 아닌 날카롭고 화난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학교 뒤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혁재가 그녀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배낭은 그녀 옆에 쏟아져 있었고 책들은 길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혁재는 그녀 위에 서서 웃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즐겁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호는 이번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몇 초 만에 주차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먼저 나경의 팔에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그러자 혁재가 그를 밀쳤다. 가벼운 추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공격적이며 도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쉽게 붙잡혔다. 그는 혁재와 눈을 마주쳤고 그곳에서 도전과 기대를 보았다. 자, 원호야. 뭐라도 해봐. 원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재호가 가르쳐준 대로 가만히 꾸준하게 머물렀다. 먼저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혁재는 희죽 웃더니 휘둘렀다. 원호는 그것을 보았다. 펀치는 엉성했고 분노만 가득했고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혁재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비켜섰다. 그 추진력은 균형을 깨뜨릴 만큼 충분했고 그것이 원호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하나의 안타. 날카롭고 통제된 갈비뼈에 대한 무모하지도 거칠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충분한 힘입니다. 혁재는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틀거리며 숨을 헐떡였다.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혁재는 얼굴이 붉어지고 굴욕스럽고 분노하여 몸을 꼿꼿이 세웠다. 또 휘두르긴 했지만 이번에는 원호는 피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빠르고 깔끔한 움직임으로 혁재의 어깨바로 아래를 팔꿈치로 붙잡아 균형을 무너뜨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게 밀자 혁재는 팔을 휘두르며 뒤로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지탱한 뒤 도로에 부딪혔다. 고오! 혁재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서 떨렸다. 원호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혁재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원호는 그의 얼굴에서 깨달음과 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혁재는 그대로 뒤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친구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교환하다가 서둘러 그를 뒤쫓았다. 원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경이 여전히 배낭을 움켜쥔 채 그의 옆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관절은 끈 주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다. 괜찮아?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원호는 다음날 아침 속삭임을 기대하며 정동진고로 들어갔다. 그는 그 단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싸움을 겪었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진의 황금소년을 받침대에서 떨어뜨리고 자신의 차선에 머물러야 할 꼬마가 바로 그 아이였다. 사람들은 단지 속삭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쳐다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감동받은 표정이었고 일부는 묵묵히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혁재의 공포의 통치를 견뎌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로 혁재와 함께 웃던 사람들은 그가 암묵적인 규칙을 깨뜨린 듯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혁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원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에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원호야. 이루 사무실로 당장 보고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일종의 설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루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영빈이 거기 있었고 그 남자는 넓은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형광등 아래서 배지가 번쩍이고 구석에 어렴풋이 보였다. 원호의 턱이 굳어졌다. 이루는 목을 가다듬었다. 원호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원호는 헨슈를 힐끔 쳐다봤다가 다시 이루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헨슈는 원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아들아. 내가 어제 내 아들을 흙 속에 넣었구나. 원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내 동생에게 먼저 손을 댔다. 이루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헨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영빈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든 상관없고 말했다. 내가 아는 건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혁재가 입술이 터진 채 집에 와서 어떤 깡패가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문제야. 원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격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혁재 같은 불량배는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반격을 가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헨슈는 느리고 잘난 체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이루 씨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이런 폭력은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원호의 배가 떨어졌다. 이루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원호님,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원호의 양손이 옆구리에 꽉 쥐어졌다.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헨슈는 비웃었다. 자신을 방어하는 거야, 꼬마야? 내가 고소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내 아들이 멍이 들었어. 그게 폭행이야. 원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혁재가 먼저 휘둘러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럼 혁재는요? 이루는 다시 자리를 옮겼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원호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헨슈의 웃음소리가 커졌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얻고 있습니다. 원호는 싸우고 싶었고, 논쟁하고 싶었지만 요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루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세요, 원호님. 언제 복귀가 허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호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다. 그날 밤 원호는 현관에 앉아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난 일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그 어떤 펀치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재호는 밖으로 나가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회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원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나를 정지시켰습니다. 재호는 놀라지 않았다. 혁재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목을 때린 적도 없어요. 재호는 코로 숨을 내쉬었다. 이런 마을에서는 다 그렇거든요. 원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그게 다야? 그냥 맞고 계속 진행하는 거야? 재호는 머그잔을 내려놓기 전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원호는 눈을 깜빡였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별로 깊숙이 스며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눈앞에 있으니 분명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방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의 눈이 반짝였다. 깡패가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호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밀어붙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호는 이해했다. 학교와 경찰은 혁재의 편이지만 원호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은 그만둬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호는 24시간 동안 그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혁재 대신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쉽게 학교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는지, 재호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밀어붙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석호였다. 석호는 원호가 오기 전부터 혁재가 가장 좋아하는 타깃이었다. 마르고 조용하며 혼자 지내는 타입이었다. 1년 전, 혁재는 단지 재미삼아 그를 체육관 바깥으로 몰아넣어 코를 부러뜨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금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없습니다. 석호 부모님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변영빈이 이를 순조롭게 풀어줬다. 소년은 소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학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그 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원호는 여전히 석호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석호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원호? 원호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시 멈춤. 무엇으로? 혁재.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멈췄다가 조용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원호는 목록을 작성했다. 석호, 성준, 유나, 정민의 혁재의 주먹과 잔인함,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모두 수용했던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목록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호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엉뚱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오락실 뒤에서 만났습니다. 원호는 그들 앞에 서서 주변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긴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그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원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꾸준하게 말했다. 혁재는 이 학교를 자기 주인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가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놔둘 때마다, 반격하지 않을 때마다 그가 이기는 거죠. 이제 끝이에요. 유나는 팔짱을 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원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야.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은 뭔데요? 원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공개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이야기, 모든 싸움, 모든 위협.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우리는 학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듣게 만듭니다. 유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혁재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원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정민이 뒤에서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호는 휴대폰을 꺼냈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럴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는 화면을 탭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반쯤 열린 사물함 뒤에서 녹음된 영상은 흔들렸지만 오디오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혁재의 조롱하는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나경의 배낭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그러자 다시 혁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원호야 뭐 좀 해봐. 그런 다음 밀었습니다.
그러자 원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을 놔주세요. 이어 혁재가 첫 펀치를 날렸다. 침묵이 이어졌다. 원호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석호는 웃었다. 젠장, 그렇구나. 유나는 손가락 관절을 깨뜨렸다. 저 놈을 쓰러뜨리자. 원호는 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진고 체육관 안은 긴장감으로 텁텁했다. 학생들은 관람석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해졌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벽에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군중과 긴 테이블 뒤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교육청이 있는 교실 앞쪽 사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혁재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전히 우쭐한 표정이었다. 원호는 입구 근처에 서 있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구리에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석호, 유나, 성준, 정민 등 혁재의 주먹과 위협,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받아본 모든 학생들이 왔다. 그들은 더 이상 목록에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벽이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학교에서는 이 회의를 학생 안전에 관한 토론이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혁재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이루는 목청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우리는 오늘 정동진 고등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최근 논쟁을 다루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빈은 잘 연습한 한숨으로 그를 말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내 아들은 대낮에 공격을 당했다. 그는 뛰어내리고 굴욕을 당했고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는 혁재를 좋은 청년으로 키웠고 지금은 거짓말과 루머로 인해 그의 명성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 원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다렸다. 헨슈의 시선은 날카롭고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향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선례를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폭력이 처벌되지 않도록 허용할 것인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착한 아이가 다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짜 인내심의 그림인 손을 펼쳤다.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위원회가 옳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원호를 즉시 추방하십시오.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방을 강타했습니다. 유나가 관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육관을 울려 퍼지며 칼날처럼 정막을 가르고 있었다. 지난해 혁재가 석호, 제닝의 코를 부러뜨렸을 때 그 기운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준이 그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안전에 대한 걱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군중은 동요했다. 정민이 앞으로 나섰다. 아니면 혁재가 나를 라커룸 뒤로 몰았을 때? 유나를 계단 아래로 밀었을 때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먹은 꼭 쥐고 있었다. 그가 몇 달 동안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때? 혁재의 미소가 흔들렸다.
영빈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거 없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원호는 혼돈을 가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탭하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체육관은 조용해졌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오만함이 물씬 풍기는 혁재의 목소리. 자, 원호야 뭐 좀 해봐. 밀치기, 혁재의 주먹 휘두르기, 그리고 마침내 원호가 반격하는 순간.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돈. 부모님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웅얼거렸고, 선생님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방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혁재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고 당황했으며 가장자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날 때렸어. 원호는 차분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에게 돌아섰다. 그래, 내가 먼저 날 때린 다음에는. 혁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빈은 혁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교육청을 쳐다보고 있었고, 메모를 하는 기자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는 부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딱딱하게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전만큼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지는 않네요. 장교의 아들보다 아이들의 말을 더 믿을 건가요? 수학 선생님인 하리가 일어섰다. 우리는 증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혁재의 숨이 막혔다. 헨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충분한. 그는 이루에게로 향했다. 빌어먹을 일을 하여 이 아이를 쫓아내라. 이루는 몸을 곧게 펴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에 혁재는 추가 조사를 거쳐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체육관이 폭발했습니다. 혁재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루를 향해 빙빙 돌았다. 이건 빌어먹을 농담이야. 이루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요, 이건 책임입니다. 주먹을 불끈 쥔 혁재의 눈빛이 원호를 향해 불타올랐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원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혁재는 다투고 싶은 듯, 싸우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변화였습니다. 군중, 교사, 학교위원회,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그들은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가 된 혁재. 그의 아버지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잡아당겨 군중 속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혁재는 승리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작아 보였다. 무력하다. 그들이 사라진 순간 방은 다시 폭발했다. 학생들은 말하고 웃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호는 등을 두드리는 손길을 느꼈다. 석호야, 내가 해냈구나. 석호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원호는 숨을 내쉬며 마침내 가슴에 무게를 들어 올렸다. 돌아보니 재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